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늘 조금씩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죠. 이런 저에게 얼마 전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솔직히 어려서부터 쫓기듯 살아온 저에게는 그런 고민을 해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결국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만 손에 쥐고 사회에 나오게 됐죠. 그렇다고 제가 불성실하게 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가정 환경 때문에 불안한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저도 본래는 꽤 성실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갓 스물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 기름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공장 일 때문에 손끝이 갈라지고 팔뚝에 흉터가 들어가는 동안에도 언젠가 제 이름을 건 가게 하나는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야근을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와 정비 자격증 책을 펼쳐놓고 졸음과 씨름하던 밤들이 지금도 떠오르네요. 그렇게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30이 넘어 작은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손님한테 잘하고 차도 양심 있게 정성 들여 고쳐주다 보니 단골이 하나둘 늘었어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습니다. 공장 생활을 접고 카센터를 차리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정비 기술을 배우며 월급을 모았고 은행 대출 문턱에서 몇 번이나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 찾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문을 연 가게였기에 남다른 애착이 느껴졌고 간판을 올리던 날의 뿌듯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를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아내의 차가 가게로 견인되어 오며 처음 만나게 됐죠. 아내는 무척 놀랐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기요,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안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서 있는 아내를 웃으며 안심시킨 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자그마한 몸집의 여자가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 너무 귀여워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죠. 하지만 아내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저와는 걸어온 길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 같은 사람에게 곁을 내줄까 싶었는데 몇 번 마주치는 사이에 정이 들었는지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좋게 봐줬어요. 그러다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큰맘 먹고 결혼 허락받으러 처갓집에 찾아갔습니다.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고 들어선 집안에서 장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자네 대학은 나온 건가? 아닙니다, 어머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카센터? 예, 작지만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어디 처자식 먹여 살릴 수나 있겠나? 가시도 친 장모님의 말씀에 흠칫 놀랐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답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단골도 꽤 많고 열심히 하면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잔뜩 인상을 쓰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내에게 듣기로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분에게 고졸 출신 정비공은 사윗감으로 영 맞닥쳐놨을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명문대를 나왔고 처남 역시 이름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총망받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 저 같은 사람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여기셨겠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선을 그으셨어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한눈 한 번 안 팔고 공부만 했네. 애 아빠 먼저 떠나고 나서도 아버지 빈자리 티나지 않게 하려고 더 엄하게 훈육했지. 그래서 저리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나? 어머님, 그 학벌은 부족하지만 전 평생 윤희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됐네. 성실함으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건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바닥을 치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뭐라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처남은 장모님의 엄격한 울타리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었죠. 학창시절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진 적이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아내가 웃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표 등수가 한 계단만 떨어져도 며칠씩 혼이 났다는 이야기. 대학도 장모님이 정해준 학과와 진로를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헌데 그렇게 살아온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장모님의 뜻을 거스른 셈이었으니 반대가 더 완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넘도록 인사를 드리러 가도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실 때가 많았어요. 상황이 이러니 아내도 저와 장모님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퇴근길에 만나 저녁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날이 잦았고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아내를 향해 헤어짐을 말하기도 했어요. 윤희야,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 때문에 네가 부모님이랑 등지는 거 보기 힘들어. 그냥 헤어지자.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헌데 그 와중에 하늘이 저희를 안타깝게 여겼는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고 동시에 두려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장모님께 전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장모님은 노여움의 언성을 높이며 아내를 잡돌이하셨어요. 너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이럴 거면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 넌 내 딸 자격도 없어. 장모님은 저와 함께 마당에 무릎 꿇은 딸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며 집안은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 아내는 그 길로 쫓기듯 집에서 나와 제가 사는 원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처남까지 나서서 저를 따로 불러내 언성을 높이더군요. 엄마 저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우리 누나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놔주세요. 우리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애가 생겼는데 헤어지라뇨. 그러지 말고 윤석 씨라도 우리 응원해줘요. 평생 아끼며 살 자신 있다고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누나가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내가 다 속이 탄다고요. 뒷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뜻을 접지 않았고 처남은 저희를 뜯어말렸죠. 그날 처남과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았습니다. 장모님은 어른이시니 그렇다 치고 같은 또래인 처남까지 저희를 반대하니 솔직히 장모님이 반대하실 때보다 속이 더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진 반대에도 저와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오랜 냉전 끝에 장모님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서운함은 감추지 않으셨죠. 내가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걸 명심하게. 우리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모님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전 얼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절대 실망하시지 않도록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마침내 아내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결혼식장에서도 시종일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으셨고 하객들 앞에서도 마지못해 웃으셨죠. 그런 가식적이고 어색한 모습이 두고두고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 후에도 장모님의 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처남과 저를 나란히 세워놓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자네 이제라도 공부 좀 하게. 나중에 애한테 고졸 얘기하기가 창피하지 않겠나? 아이 그러게 진작 공부를 좀 하지. 왜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산 거야? 그래놓고 눈만 높아서 엄한 내 딸 신세나 망치고. 도를 지나치신 원망의 말씀에도 저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애써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장모님,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저 애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잖아요.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를 생각하면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처가 식구들의 따가운 시선도 달라질 날이 오리라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카센터는 자리를 잡아 직원을 둘 정도로 커졌고 저도 어느새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되었죠. 아이가 자라니 식비며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나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아이 교육에 욕심이 많은 편이라 학원을 꽤 많이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고되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서로 아끼며 살 수 있다는 것만도 충분히 감사한 삶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와 장모님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처갓집에 갈 때마다 주눅이 들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거든요.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며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셨고 전 그런 장모님 앞에서 늘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위였습니다. 몇 해 전 추석 무렵의 일도 잊히질 않네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장모님은 처남이 은행에서 승진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윤석이가 또 승진 물망에 올랐다네. 아우 대단하지. 역시 우리 아들이야. 장모님이 기분 좋아 보이시길래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죠. 이야 역시 처남 능력자네. 장모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지금 자네가 남 좋은 일 축하할 땐가? 애가 커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코딱지만한 카센터에 만족하고 살 텐가? 우리 윤이 저렇게 살다 늙게 할 거야? 그 말에 얼굴이 굳은 아내가 장모님께 슬쩍 눈치를 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아, 물론 자네도 성실하게 사는 거야 잘 알지. 그러니 속상한 거 아닌가? 좀 배웠으면 뭐든 해서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하는 소리야. 그런 자리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만 보면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던 장모님은 은행에서 자리 잡은 처남이 명절마다 좋은 선물을 사들고 와 자랑거리가 되어주자 흐뭇해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라 전 그런 처남과 비교당하는 처지를 늘 조용히 참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운전하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까 기분 나빴지? 미안해. 엄마 원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당신이 이해해줘. 아내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그래 알지. 나 괜찮아. 이제 그런 상황도 익숙한가 봐. 그래도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가장인지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가 아쉬우신 모양이야. 괜찮아. 나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당신이랑 애만 잘 지내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장모님도 언젠간 달라지시겠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지내왔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처갓집 대문 앞에만 서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제가 선택한 결혼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아내가 김치통 하나와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네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엄마한테 새로 담근 물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가는 김에 오랜만에 용돈도 좀 드리고 오고. 여기 내가 봉투에 준비해놨어. 그래. 근데 당신은 같이 안 가? 미안, 난 오늘 수학학원 보강이 있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바쁠 것 같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평소라면 아내가 직접 다녀오겠지만 그날따라 아이 학원 픽업이 겹쳐 제가 대신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내에게 받은 봉투를 조수석에 올려두고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10분 거리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익숙한 길을 달리다 보니 금세 도착했죠. 그런데 처갓집 대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또 긴장이 됐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드나든 곳이지만 그 대문 앞에만 서면 괜히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표정도 애써 밝은 척 신경 쓰게 되더군요. 헌데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시는 장모님의 얼굴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저를 곱게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빛이 매섭다고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김치통을 내려놓고 용돈 봉투를 드린 뒤 돌아서자마자 뒤통수에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보게,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저를 부르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쭈뼛거리며 소파로 가서 앉았더니 장모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를 노려보시는데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드린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은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서방, 용돈 봉투에서 이런 게 나왔네. 이게 대체 뭔가? 저는 멍한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다 눈을 크게 떴어요. 분명 카드 고지서였습니다. 아니, 용돈 봉투에서 왜 이런 게...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묻자 장모님의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 여기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자네 눈으로 한번 보게. 그래서 멍한 눈으로 고지서에 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모텔과 여성복 매장, 보석 매장의 이름이 줄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그 카드가 바로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였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장모님의 얼굴과 카드 고지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모님, 이 카드가 제 이름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전 이런 곳에서 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아니, 아예 이런 카드를 발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향해 윽박지르셨어요. 발뺌하지 말게. 고지서에 자네 이름 석자가 이렇게 떡하니 박혀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입니다, 장모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서방, 난 자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윤희가 좋다고 하니 참고 지켜봤어. 근데 역시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만.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나? 평생 윤희만 보겠다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게 내 딸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저는 매섭게 몰아붙이는 장모님을 향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쩔쩔매는 게 기막혔지만 어떻게든 제 결백을 알려야 했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장모님.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모님도 옆에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저 윤희랑 애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자네가 한눈 팔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윤희는 자네한테 보석도 명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그럼 이 많은 걸 다 누구한테 사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모텔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장모님,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먼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고는 서둘러 도망치듯 처갓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버젓이 카드 고지서에 찍힌 게 제 이름이니 믿으실 리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잔뜩 화가 난 눈빛으로 쏘아보시는 장모님을 향해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장모님 드리라던 용돈 봉투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런 제 물음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힘겹게 참았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거 내가 일부러 넣은 거야. 얼마 전에 집으로 그 고지서가 왔어. 당신 이름인데 못 보던 카드 고지서라 내가 열어봤지. 근데 내역을 보니까 모텔에 여자 옷에 보석까지. 나 정말 무서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뭐? 그럼 왜 나한테 직접 안 묻고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게 한 거야? 당신한테 물어봐야 당신이 모른다고 하겠지. 그래서 고민하다 용돈 봉투인 척 엄마한테 가져가게 한 거야. 엄마가 대신 물어봐주면 당신이 사실대로 털어놓을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 못할 것 같아서. 당신이 가는 사이에 엄마 놀라시지 않게 미리 전화해서 설명해 놓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려워하는 장모님을 이용해 저를 다그치도록 몰래 일을 꾸민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런 카드 발급받은 적 없어. 설마 당신 정말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의심을 안 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안 그러겠어? 미치겠네 정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영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갑갑함에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죠. 마음대로 생각해. 난 이런 카드를 쓴 적도 만든 적도 없으니까. 당신 요즘 가게 바쁘다고 주말까지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았잖아. 혹시 내가 정말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그 말에 지난 1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의 모든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랑 애만 보고 살았어.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기운이 빠진다.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눈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고 무서운 걸 어쩌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거짓말을 왜 하겠어.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진짜.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내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말 내내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내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밥을 차려줄 때도 말없이 그릇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또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당신 나 진짜 못 믿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복잡해. 당신 말이 사실이면 좋겠는데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난 정말 그 카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기다려. 내일 카드사 문 여는 대로 당장 달려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월요일 아침 저는 가게를 잠시 직원에게 맡겨두고 고지서를 보낸 카드사의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후 제 순서가 되어 창고에 앉아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분주하게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대답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정식 발급된 카드가 맞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서명까지 다 확인이 됐고요. 네? 아니, 전 정말 이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발급 당시 신청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열람할 수 있으십니다. 팩스로 받아볼 테니 신청서 쓰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체 누가, 언제, 왜 제 이름으로 그런 카드를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남한테 원한 살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흘리고 다닌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역시 아무것도 못하고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여보, 카드사 갔어? 뭐 좀 알아낸 게 있어? 아직, 지금 서류 기다리는 중이야. 그 발급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보여준다니까 좀 기다려봐. 발급 지점이랑 정확한 날짜도 확인해 볼 거야.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 말이 맞았으면 정말 좋겠어. 난 당당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발급 신청 서류 사본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내민 신청서 맨 위에는 낯선 지점 이름과 발급 일자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본 속 제 얼굴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더군요. 분명 제 신분증이 맞았지만 정작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주민등록증은 늘 집안에 놓아두고 다니거든요. 그 주민등록증을 최근에 사용한 건 딱 한 번이었어요. 얼마 전 처남이 은행 실적 압박 때문에 적금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한번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처남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적금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방금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이 카드 발급할 때 쓴 신분증이 처남한테 줬던 주민등록증 사본이야. 뭐? 윤식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자세히 말해봐. 처남이 실적 채워야 한다고 적금 좀 들어달라면서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복사만 하고 바로 돌려줬는데 그때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가게에 놓고 와서 평소에 잘 안 쓰는 주민등록증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있는 신분증 사본이 그 주민등록증이라고. 당신 나 주민등록증 잘 안 쓰는 거 알지? 이거 처남이 그런 거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설마... 아니야. 윤식이가 왜? 그럴 리가 없잖아. 아내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전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처남이 엉뚱한 짓을 벌인 거라면 저 하나로 끝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장모님 통장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장모님은 아예 자산 관리를 다 처남한테 맡겨두잖아. 뭐? 설마... 알았어. 일단 엄마한테 얘기는 해볼게. 그렇게 아내는 곧장 장모님 댁으로 달려가 통장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카센터에 있는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 통장에서 얼마 전에 큰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 예금해둔 것도 다 깨버리고. 뭐? 그게 정말이야? 엄만 그런 돈 뺀 적 없대. 저는 흠칫 놀라서 아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싹 알아봐야 해. 장모님 댁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 오후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으로 가서 금융거래 상황을 모조리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명의로 가입한 보험까지 전부 해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험사에 찾아갔더니 해약 당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보험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가족 모두가 기겁했죠. 저희한테 가입하신 상품은 전부 해약되어 있네요.
아드님이 대리로 처리하셨고 신분증 사본이랑 위임장 같은 서류도 이상 없이 첨부돼 있습니다. 장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서방? 내가 멀쩡한 보험을 왜 해약해? 말도 안 되지. 장모님, 보니까 보험 해약하고 나온 해지 환급금을 장모님 통장으로 받아서 그 돈까지 전부 빼갔어요. 일부러 다 계획하고 버린 일이 틀림없네요. 아이고 세상에.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 보험을 다 해지하면 어쩌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저는 충격으로 쓰러지기 직전인 장모님을 부축해 차로 모신 다음 얼른 약국으로 달려가 청심환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저희 집에서 주무시도록 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처남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처남의 부탁으로 온 가족이 가입했던 적금과 예금이 어느샌가 모두 해지되어 있었고 장모님의 보험도 전부 해약되고 심지어 제 명의로는 카드까지 발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은 퇴직하셨고 아내는 주부라 카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 제 명의를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결국 아내도 그게 처남의 지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이거 정말 윤성이 짓인가 봐. 난 정말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걔가 이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정말. 그러게 말이야. 이런 일을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소름 끼치네. 우리 다 윤석이를 믿었잖아. 엄만 은행 다니는 아들이 자산관리 알아서 다 해준다고 얼마나 뿌듯해하셨는데. 아내가 울먹이며 하는 말에 제가 고개를 돌려 장모님을 바라보자 장모님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어.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한지도 모르고 성실하게 사는 자네만 잡았네. 아니에요, 장모님. 정황상 그러실 수 있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일단 처남을 만나보는 게 먼저잖아요. 제가 카드사에 CCTV 열람 신청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로 필적 감정도 의뢰해놨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그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석이를 당장 불러다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결과가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섣불리 연락하지 말고 확실하게 모든 일을 처남이 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같아. 얼마 후 카드 발급 지점의 CCTV를 확인해보니 저와 전혀 다른 체격의 남자가 창구에 앉아 있었고 그 옆모습은 놀랍게도 처남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찍힌 영상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장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어요. 이 정도면 처남이 그랬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자기를 믿고 있는 걸 알고 겁없이 이런 짓을 한 것 같네요. 아내와 장모님은 또 눈물바람을 하셨고 저는 곧바로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몇 번을 걸어도 끝내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죠. 여보, 처남 계속 전화를 안 받아. 그래? 그럼 내가 올케한테 전화해볼게. 아내는 곧바로 처남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계시던 장모님도 두 손을 꼭 쥔 채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아내는 일부러 온 가족이 다 듣도록 휴대폰에서 스피커 기능을 켰어요.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오랜만에 듣는 처남 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헌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에서부터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올케 잘 지냈어? 다른 게 아니라 윤석이랑 통화가 안 되더라고. 바빠서 연락을 못한 지 한참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숨죽인 채 조용히 상대가 먼저 입을 열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자 아내가 침을 꿀꺽 삼키며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 왜 대답이 없어?
혹시 윤석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 물음에 마침내 처남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형님, 그 사람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그게 사실은 저희 얼마 전에 갈라섰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거실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아내는 입을 떡 벌린 채 휴대폰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갈라섰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했어요, 형님.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 했거든요. 뭐 석 달이나 됐다고? 근데 왜 우리 식구들은 여태 아무도 몰랐어?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런 거야? 그 물음에 처남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어렵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려오더군요.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혈압도 있으신데 큰일 날지 모른다고. 나중에 자기가 주변 정리 다 끝내면 그때 말씀드린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대체 왜 이혼까지 하게 된 거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처남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은 윤석 씨가 밖에서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 여자 따라서 도박판에 발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푸는 정도였다고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 돈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뭐라고? 은행 돈을 횡령했단 말이야? 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은행에서도 잘리고 횡령한 돈 토해내느라 저희 집도 팔았어요. 어머니한텐 승진한 것 같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도 솔직히 다 거짓말이었어요. 윤석 씨 입사 10년 넘게 만년 대리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영업에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기대 때문에 관두지도 못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제 입단속을 했는지 몰라요. 실적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아도 가족들 앞에서는 목에 힘주고 다니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식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명절마다 자랑스럽게 아들 소식을 전하시던 장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처남이 은행에서 잘 나가는 줄 알고 흐뭇해하셨지만 사실은 거짓말에 속아 엉뚱한 행복에 빠져 계셨던 거죠. 저도 그 모든 사실을 좀처럼 믿기 힘든데 장모님의 충격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아내가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신혼집으로 마련해주신 그 집까지 팔았다는 거야? 네. 도박빚에 회사 돈 변상까지 겹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처분하고 전 간신히 조금 남은 돈만 받고 갈라선 거예요. 그 인간, 아니 윤석 씨가 나머진 다 알아서 정리하겠다면서 가족들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하길래 그냥 입 다물어줬어요. 솔직히 생각하는 것만도 끔찍해서 저도 더는 그 사람 인생에 끼어들기 싫어서요. 그럼 지금 윤석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연락도 안 돼? 당연하죠. 형님이 저라면 바람나서 집안 거덜낸 남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겠어요? 전 이제 그 남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그나마 이런 거 다 비밀로 해준 건 그동안 같이 산 사람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올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말도 못하죠. 그래도 처음엔 알았을 땐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안 만난다고 몇 번이나 약속해놓고 그 여자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나가 또 도박판을 기웃거렸어요. 저 그동안 애가 안 생겨서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애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처남댁이 그간 조용히 참아온 울분을 냅다 토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오랜 시간 혼자서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넋두리를 다 들어주던 아내는 전화를 끊기 전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처남댁도 이해가 됐죠. 그 사람 역시 처남에게 오랫동안 속으며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천연해 보이던지 평소 저를 매섭게 몰아붙이시던 장모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어리 빠진 듯 멍한 얼굴로 중얼거리기만 하셨어요.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도 은행에서 승진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등을 쓸어드렸지만 딱히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찾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하나씩 정리해봐요. 윤석이 이 자식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윤희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한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겠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그러더니 북받치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오열하셨고 그런 장모님을 끌어안은 아내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늦기 전에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장모님, 그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처남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까지 만든 건 이혼 후에 돈이 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카드사에서 넘겨받은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제야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텔 결제 내역 옆에는 익숙한 여성복 매장과 보석 매장의 결제 내역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내역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보, 윤희야, 정신 차리고 이것 좀 봐. 이 보석 매장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몇백만 원이야. 명품 매장도 있고. 아내는 눈물을 닦아내며 제가 내민 카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한테 쓴 돈이라는 거지? 어떻게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간 큰 짓을 벌일 수가 있지? 걔 지금 제정신 아니야. 렌터카 업체 결제 내역도 있어. 이 정도 금액이면 분명 외제차 빌린 게 확실해. 아내는 동생이 쓴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는 아내의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가면서까지 내연녀에게 명품과 보석을 안겨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10년 넘게 처남과 마주할 때마다 애써 억눌러왔던 오랜 열등감이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배신감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카센터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세월이 괜히 억울하게 느껴졌죠.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며 장모님께 사위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간 동안 정작 장모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카드 신청서로 의뢰한 필적 감정 결과도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위조라는 판정이 나왔죠. 담당 변호사가 결과를 차분히 설명해 주더군요. 필체 획순과 필압까지 분석했는데 카드 명의자의 글씨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정황상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니까 신고하고 카드 사용액 면책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가족끼리 상의부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소식을 전화로 전한 뒤 처가로 가자
장모님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 붙잡고 매달리셨어요. 이서방, 난 이제 어떡하나? 그 녀석이 빼간 돈이 내가 평생 애들 가르치며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거기다 혈압까지 있는 늙은이 보험을 다 해지해버렸으니 어디 마음 편하게 아플 수나 있겠나?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러다 장모님 건강 해치실까 걱정되네요.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고맙네. 내가 이럴 때 자네 없었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 윤이랑 둘이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그런 장모님이 측은해 한참이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당연히 쉽게 잠이 올 리 없었죠. 처남과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지난 시간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으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 뒤에 감쪽같이 가족들을 속여온 검은 속내가 감춰져 있을 거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저희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내와 저, 장모님까지 세 사람이 테이블 위에 그동안 힘겹게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서, 위임장 사본, CCTV 캡처 화면, 필적 감정서까지 빼곡히 쌓인 서류를 보며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한 거죠. 거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도 세 사람의 시선은 오로지 테이블 위 서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이게 그동안 확인한 모든 피해의 증거라는 거 아시죠? 처남이 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내 언니한테 명품과 보석을 사줬어요. 렌터카도 그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리고 장모님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가고 보험도 전부 해약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장모님이 더 동요하실까봐 사실만 담담히 전달하려 했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처남의 죄를 낱낱이 정리하자 장모님은 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의 손이 점점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를 위해 살았나 모르겠네. 사위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굴면서 내 자식 잘난 줄만 알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식은 몰래 이런 짓을 벌였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역시 또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엄마, 나도 윤석이가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애라는 게 믿기지 않아. 얌전하게 공부만 하면서 바르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전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우선 마음을 좀 추스르는 게 좋겠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장모님을 지켜드리지. 그때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장모님이 울음을 참느라 더듬더듬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 내가 자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학벌 별로고 가진 거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정작 잘난 줄로만 알던 자식 녀석이 친 사고를 자네가 수습하게 만들었구만. 자네가 내 딸을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지 이제야 눈에 보이는 것 같네.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네. 장모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로도 창밖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일 때까지 장모님의 흐느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장모님 곁을 지키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처남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무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남이 저지른 일에 관한 증거는 모두 찾아냈지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결국 한참을 애태우던 저희는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신고 겸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장모님은 초조한 듯 두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곁으로 다가온 경찰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희 쪽에서 찾고 있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관련해서 수배 중이거든요. 그 말에 아내가 펄쩍 뛰며 물었어요. 네? 제 동생이 도박장 운영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저희는 그냥 도박에 빠졌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단순 도박에 가담만 한 게 아니라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어요. 모아두셨다는 자료를 함께 넘겨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카드 사용 내역서와 위임장 사본, CCTV 자료를 경찰 측에 모조리 전달했습니다. 장모님은 경찰의 얘기를 듣다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설마 내 아들이 도박판 운영에까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장모님,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할 수 없죠. 처남이 잡히면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동안 처남을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찾아내 다시 기회를 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신 장모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이서방 말이 맞아. 더는 그 녀석을 감싸줄 상황이 아니구만. 제발 죗값 제대로 치르고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어느 날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이 전라도의 한 소도시 모텔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을 피해 전국을 떠돌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힌 겁니다. 경찰이 전하는 처남의 소식은 이랬습니다. 신분증 도용에 사문서 위조, 사기, 불법 도박 운영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만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경찰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자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이 붙잡혀 재판받는다는 소식 앞에서 절망하시는 얼굴이었죠. 얼마 후 재판에 넘겨진 처남을 면회하러 갈지 말지를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네요. 엄마, 난 당분간 윤석이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엄마도 막상 걔 얼굴 보면 감정이 흔들려서 혈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자 장모님도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당장은 못 보겠다. 재판이라도 제대로 받고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때 생각해보자. 저 역시 굳이 나서서 면회를 권하진 않았습니다. 처남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저희는 면회를 가는 대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처남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처음에 도박하러 찾아갔던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일당들에게 휘둘려 넘으면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린 겁니다. 장모님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좋은 머리를 그런 쪽에 썼다는 사실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오던 사람이 한번 어둠에 발을 들이니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차마 재판을 보러 가지 못하고 저만 참석하게 됐는데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처남을 보니 오만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날 제 얘기를 전해들은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애써 담담해지려 노력하시는 듯했어요. 그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순리 아니겠나. 이제 그 애도 정신 차리고 지난 일 반성하겠지. 이서방, 내가 자네한텐 정말 면목이 없네. 난 평생 자식들 성적표랑 대학에만 매달려 살았어. 정작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교단에 서왔던 거야. 장모님,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학벌 없다고 자네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정작 좋은 대학 나온 내 아들이 이런 짓을 벌였자는가. 자네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구박해서 내가 벌을 받는 모양이야.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장모님, 이제라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아니, 난 평생 자네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네. 결혼 허락도 마지못해 했고 10년 넘게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 나를 원망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지켜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하셨고 아내도 카드 사건 때문에 절 의심했던 일을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여보, 그때 의심했던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말부터 듣고 당신만 믿을게. 아니야. 난 오히려 이번 일로 장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힘내서 장모님 기운 차리실 수 있게 노력하고 처남이 친 사고 열심히 수습하자. 아내는 그제야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손발이 잘 맞고 서로를 향한 믿음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도 이제는 아내가 먼저 마중 나와 반겨주는 날이 많아졌죠. 장모님은 그 뒤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지만 저와 아내가 번갈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정성껏 돌봐드린 끝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아이 역시 외할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저녁마다 장모님 곁에 붙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거리곤 합니다. 요즘도 여전히 저를 향해 잔소리를 하시지만 그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지죠. 이서방, 자네 요즘 카센터 일이 너무 고된 거 아닌가? 돈이 전부가 아니야. 건강 잃으면 큰일이니 힘들면 직원 하나 더 뽑지 그래. 네, 장모님. 조심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다정한 대화가 오갔죠. 다행히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범죄로 인한 업무 처리가 인정되어 장모님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지금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나온 처남까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